여자친구와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는 당신.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당신. 그리고 과장된 영화 예고편에 낚인 우리들을 위한 벌써 본격 영화 예고편 리뷰 방송 극장전 시작합니다. 자, 영화 예매 전에 듣는 방송 극장전 제2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동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투리를 좀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투리가 좀 어색하더라고. 내가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 근데 사투리가 어색하대. 아니, 근데 안 어색한데? 근데 내가 엄청 자연스러운데? 엄청 자연스러운데? M창 자연스러웠어. M창. 아니 내가 근데 M창이란다. 들어봐도 어색해. 넌 표준말이 더 어색해. 표준말도 어색하고 사투리도 어색. 근데 내가 포항 영어로 사람인데. 써. 포항 사람인데 내 정체성은 영어도 어색할 것 같은데. 영어도 어색해. 딱 중간 대전 충남 이쪽 사투리를 써.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이유신입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떻게 다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잘 지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번 주부터 참 여러 유럽 국가의 축구 그렇죠. 리그가 시작을 해서 새벽 동안 그걸 보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맞아. 바바라 팔빈이라고 알아? 몰라. 그 모델인데 내한을 했거든. 그 로레알이랑 그 러브캣이라는 그 액세서리 브랜드의 지면 모델로 했었는데, 와, 정말 대박. 딱 보는 순간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막 이런. 뭐 이뻐? 키도 크고, 이야, 얼굴도 약간 앳되면서 고양이상인데 금발의 어떤 그 여신 같은 고양이 여신? 지금 최영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범이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눈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 편집될 것 같아서. 왜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영화나 이런 데로 데뷔를 해서 나오면은.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 똥을 싸든, 뭘 하든 그냥 보겠다. 무조건 볼 거야. 그리고 무조건 평타치 이상. 보는 바바바이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탄치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계 데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해보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한 게 많거든요. 그죠? 이제 방송을 여기저기 좀 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로고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3명 얼굴을 캐리커처 해가지고, 우리 3명 얼굴을 찢어 밝힌 다음에. 그렇죠. 산산이 분해를 한 다음에. 잘 그렸다 그러던데 내가 봐도 잘했고. 특히 고동범 씨가 똑같다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로고도 만들기도 하고.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똑같아. 방송 피드백도 좀 받았죠, 저희가. 칭찬이야, 칭찬. 그림이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노력을 했습니다, 잘생기게 그리려고. 형이랑 나랑 비슷하다던데? 너랑 나랑 완전 트윈스야. 쌍둥이 같아. 보시면 알겠지만 최영이랑 고동범 씨가 데칼코마니입니다.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데칼코마니라고. 안경 씌워놓고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다 똑같지. 그러니까 내가 안경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자를 씌우든가. 그러게. 그런 걸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코를 뚫어주든가. 한 명을 대머리로 만들든가. 왜 이 머리 쓰면 안 돼? 업데이트 버전. 투블럭. 사실 저희가 로고나 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뭐 바꿀 기회가 있으면은 뭐 주변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시즌 2? 시즌 2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벌써 시즌 2 만들었어? 그 외에 운동선수 유니폼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가을이라 축의 야구 대회도 아니고. 약간 지금 조기축구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겨울엔 또 동계올림픽 복장으로. 그런 거를 타이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피드백이 약간 있었죠.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진웅성 씨께서는 방송 재밌다.
쉬는 소리가. 아니, 내가 이거를 진의성. 본명으로 말해도 되는지 허락을 못 진모 씨, 받아가지고, 이모 씨. 진응성 씨께서 방송 재밌다. 응. 이응관 씨께서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회원 1000명 되면 정모가나요? 1000명 되면 정모가나 우리? 1000명이 50명만 돼도 정모갈 것 같은데. 1000명이면 몇 %야 인구에서? 5천만이지 이제. 그리고 2회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망소님께서 고전 영화나 왜 이분은 실명 거론하죠? 이분은 이게 가운데 글자까지? 가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름인 줄 알았어. 너무 멋있어. 자연스러워서. 최망소 씨께서 고전 영화나 숨겨진 제3국 명작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홍대에 망소라는 뭐가 뮤지션이 있나? 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망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나도 망소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망소. 진명형이 공감 갔을 때 망소라는 맞아. 거 같다고 했던 거. 스페이스 공감에서 나왔었어. 그렇구나. 사과 한번 해. 그리고 김응호 씨께서는 영화 보고 듣는 그런 청취자가 될게요. 영화 보고 듣는 그런 청취자가 될게요. 근데 우리는 영화 보기 전에 하는 방송인데. 어쨌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왜 여기 안 읽어요, 이건? 아, 이거 읽어야 되구나. 그리고 또 한 분께서 또 좋은 피드백을 하나 주셨습니다. 친구께서.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전작에 대한 소개나 영화 용어 같은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봐. 라고 제 여자친구님께서 찾아봐.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그러면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이 피드백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방송을 그냥 우리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얘기를 또 들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송 기획을 오늘 2막인데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일단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포맷이 예매 전에 듣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매 전에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예매 전에 본 예고편을 리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전 방송에서 예고했던 그 영화를 저희가 보고 와서 또 평가를 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나 다 청취를 하셔도 되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전 방송에서 예고했던 그 영화를 보신 분들만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획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그래서 이름이 물론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에서 빌려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극장 전입니다. 전. 그렇죠. 앞전자를 써서. 그러면 뭐 방송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늘 예고편을 보고 온 영화가 뭐죠? 메비우스.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 그렇죠. 그러면은 자 1부 김기덕 감독님의 메비우스 예고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비우스 예고편을 한번 보고 왔는데 여기서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죠? 네, 소개해 주시죠.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이 차있던 아내는 카톡!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아들을 통해 표출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모든 원인이 된 자신의 을 절단하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족은 더 무서운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간략하게 줄거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예고편 봤을 때 어땠나요? 이게 되게 처음부터 되게 강렬하네요. 강렬하죠. 김기덕 감독님 신호만 봐도 뭘 자르고 찍고 아주 발가벗기고 예고편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음악들로 채워져 있고 그렇죠.
어땠어요, 고동범 씨는 보면서? 난 좋았어. 보면서. 어떤 게 좋았냐고. 어떤 게 좋았냐고?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난 좋았어. 난 안 좋았어. 그러니까 다음 방송 지나. 좋네, 좋았어. 끝. 김기덕 영화가 항상 그 얘기되는, 그러니까 논란은 아니고 화제되는, 이제는 뭐 화제도 잘 안 되지만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동범 씨가 김기덕 감독님한테 삐졌어. 무슨 아니. 자법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니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게 오히려 존경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촬영 기간이 되게 짧고 정말 저예산으로 거의 다 노게런티로 찍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이게 일반 뭐랄까 헐리우드가 꼭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들여서 만드는 자본이 좀 들어가는 영화, 저예산 영화여도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이게 되게 학생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많았는데, 이번 그렇지. 예고편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맞아. 좀 요약을 하자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고편을 봤을 때. 그렇다면 예상 평타치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 예상 평타치. 평타를 넘길까? 넘기지 못할까? 유진이 형은 어때? 나 같은 경우에는 평타치 이상. 왜? 왜 그러냐면 아까 예고편을 봐도 그렇지만 좀 뭔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접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전 영화들을 보면 김기덕 감독님의 스타일답게 날것의 느낌으로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극영화 같은 느낌의 예고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이 좀 더 대중들이랑 호흡을 해보려고 좀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사실 김기덕 감독님의 골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를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그렇지. 원래 항상 좀 그렇더라고. 예를 들어서 인디 밴드가 있어. 인디 락 밴드가 있는데 원래는 되게 거칠게 음악을 했던 팀이었어. 근데 이 팀이 돈을 많이 벌면서 좀 더 세련된 사운드를 쓰고 좀 더 세련된 악기를 쓰고 이러면은 골수 팬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더라고. 아,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웃기는 소리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련돼지고 하는 게 그걸 나쁘게 보지 말고 대중들이랑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메비우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좋았고, 또 하나는 긴장감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이전 영화들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지만 긴장감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극적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이 메비우스 영화는 그런 긴장감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타치를 넘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최형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평타치. 평타치, 딱 평타치? 딱 평타치. 굳이 이거 메비우스를 굳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예고편만 보고 나서는 별로 얘기할 게 예고편 없다. 보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플롯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게다가 그 심사를 받아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잖아. 근데 그렇지. 3분이라는 그 장면이 다 거세가 됐단 말이지. 그 거세된 장면들이 다 좀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이미지를 구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등위가 영화 등급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도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다면. 그 잘린 3분이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 잘린 성분은 베니스 영화제에서만 상영이 된다고 하고, 해외 판권으로 팔려나가는 것들은 다 한국에서 잘린 버전대로 똑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컷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감도 있네. 그렇게 그래,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고동범 씨는 어떻게? 평타치 이상 이하? 난 이상. 그러니까 예고편이랑 나는 시놉시스도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게 강렬하더라고, 시나리오가. 강하지. 그러니까 김기덕 자체가 다룬 소재가 워낙 강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강한 걸 다루다 보면은 난 어느 순간 좀 자기 복제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좀 위험하지. 얘는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공범이 이 새끼. 인생의 선배님께 이해한다. 김기덕 감독 다음 주에 경우는, 김기덕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비슷하긴 한데 매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난. 이제 자기 복제가 이제 이루어질 만한 시점에 온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이 예고편 보고 시놉시스 봐도 언제나 그 강한 소재를 가지고 맨날 만들었는데도 또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 점에서 나도 김기덕 감독님을 동경했던 게 강한 소재를 어떻게 저렇게 버무려서 만드는가라는 게 가장 큰 동경 중 하나였어. 표현하기 좀 힘들잖아? 그렇지. 우리한테 약간 터브라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좀 제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게 나는 좀 동경 정도였어. 일단 나는 메비우스가 예고편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앞에서 피에타에서 베니스 맞지? 베니스에서 최고 작품상 받았잖아. 근데 이게 베니스 우리나라 처음이지. 그거 받은 건 아마 처음일 거야 아마. 베니스에서 사과 방송에 다음 주에 아니면 찾아보고 사과 방송하고 맞을 거야. 다음 주에 고동범 씨가 베니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니스 이탈리아에서 한다 그랬어. 아 그래? 베니스 영화제를 이탈리아에서 한다고? 베니스에서 하고? 왜? 이탈리아에서 개최한다 그랬어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 왜 그러지? 어쩌라고 나한테. 왜 날 보지? 이탈리아로 가 넌.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 장훈 감독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장훈 감독님과의 불화설이 불화 같은 것도 나왔고. 불화설이라 하니까 뭐 좀 이상한 관계 같아. 나 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뭐가 재밌어? 베니스는 이탈리아에 있는 곳이네요. 그래. 그건 아는데. 베니스 그러니까 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곳이라니까. 본토를 옮겼다고 한 줄 알았어. 베니스 가면 곤돌라 유명하잖아. 왜? 그 수면이 베니스의 지상보다 높아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 근데 베니스라고 그러길래 나는 이거 왜 그냥 이탈리아라고 말하면 이탈리아의 베니스인데 왜 계속 베니스라고 말하지? 아니 난 그 장소로 말하는 칸 영화제를 우리가 프랑스 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칸에 간다 그러지. 그게 어느 해변에 있는 거잖아. 청취자분들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걸 다시 돌리면은 베니건스.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이 이번 작품에는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 이게 좀 변화의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전거는 차라리 투자를 안 받더라도 내 방식대로 그냥 다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거는 좀 피에타도 투자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번 게 좀 더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김기덕 감독님이 이런 것도 있고. 피에타를 찍으면서 마음을 좀 열게 된 것 같아. 이전까지는 조금 단단한 나무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보면 좀 대나무 같은 느낌을 좀 받아. 유들유들해지고 솔직히 피에타를 보더라도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미지가 세다, 자극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이전부터 본 사람이라면 피에타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굉장히 친절해졌어. 많이 곡선도 되게 많아. 그런 식으로 좀 더 관객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 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귀추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봤을 땐 제작사랑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거부터는 좀 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는 그 소재나 이야기거리가 영화사에서 선택할 만한 소재는 아니잖아. 이게 건다 그래서 이게 뭐 수입이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걸 영화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안 내고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해외나 이런 데서 자본을 끌고 와서 예술 영화 같은 형태의 느낌으로 만드는 게 됐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취했던 제스처 같이 유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상을 받아서 이제 제작사 측에서도 봤을 때 뭔가 좀 PR을 하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어디다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때 힘이 실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좀 가능성을 보고 좀 더 돈이 투자가 돼서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독립영화 같은 느낌의 그 음향 효과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거 날것의 느낌이 많았는데 좀 유하게 되고 세련되게 바뀌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고편만 봤을 때 내가 좋았던 거는 정서가 강한 게 좋았어. 그냥 예고편만 봐도 뭐 이게 기괴하게 웃으면서 우는 엄마 뭐 표정이나 정서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나 뭐 그렇지. 나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예고편을 보면서 김기덕 감독님이 확실히 달라진 지점이 뭐냐면은 이전 영화에서는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굴곡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관객 입장에서 5cm 정도 떨어져서 봐야 되는 느낌으로 촬영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인생극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저 사람들의 정서로 완전히 이입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5cm 물러나서 저 사람들의 군상을 보는 거잖아. 군상을 관찰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관객으로서 거잖아. 그냥 보는 느낌.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는 대체로 이런 형태였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자극적인데 이거를 5cm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불편한 거거든. 객관화가 되는. 객관화를 시켜서 보니까 이게 더 불편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번 영화의 예고편을 보니까 5cm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한테 이입해서 볼 수 있도록 촬영이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정서가 좀 느껴지는 게 많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객들은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덜 불편하게 받아들여. 왜냐하면 이입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지점들이 이번 영화의 좀 좋은 점이 아닐까. 이번 영화에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좀 더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잖아. 조재현 씨의 액션씬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액션 영화의 가능성. 액션 영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46초에 어때? 고등학생들 미치고 가는 장면이 어때? 나오는데 액션 영화의 가능성. 액션 영화의 가능성? 나는 100% 없다. 100% 없다? 그냥 말짱? 난 기대하고 있어. 난 보자마자 이거 김기덕 감독 최초의 액션 영화인가 이 생각하면서 아유 근데 되게 리얼하게 하는데 핸들도 이렇게 따라하는 점이 나오는 거야. 본 시리즈처럼. 그래서 김기덕 감독님이 절대 안 하던 건데 갑자기 하니까 약간 재밌더라고. 새로운 시도 액션으로의 선회? 최영은 어떻게 생각해? 액션의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나도. 김기덕 씨 액션이란 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영화는 영화다 해서 물론 연출은 달랐지만, 김기덕식의 액션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고, 여기서 잠깐 되게 만들어줬거든.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영화는 영화다가 장훈 감독님 영화인데 김기덕 감독님 사단에서 장훈 감독이 활동할 때 만든 영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김기덕 스타일의 액션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나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영화는 영화다가 각본이 누구라고? 영화는 영화다 각본은 김기덕 감독님이 각본을 쓰셨고 연출만 장훈 감독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김기덕 감독님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는 영화다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잘 쓴다는 얘기네. 김기덕 감독의 액션. 김기덕 감독식의 액션을 장훈의 눈을 빌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메비우스의 액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김기덕 감독님식의 조재현 본? 조재현 본. 본 조재현. 그런 것은 정말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뻘소리인데 홍상수 감독이 액션 찍으면 어떨까? 진짜 개싸움이 나올까? 그 사람이 찍는 거는? 술병 들고 설치겠지. 그러니까 합이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헝클어져가지고 머리 쥐어뜯고 막 이런 장면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나 어제도 봤어. 여기 앞에서. 여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 봤는데 실제로 술 완전 꽐라돼갖고 싸우는 사람들 보잖아? 조용히 싸운다. 어떻게? 몸싸움 막 하는데 힘드니까 말을 못하는 거. 원래는 욕이 막 오가고 해야 되잖아. 아니야, 이래. 진짜 술 취해서 열 뻗친 사람들 싸우잖아? 한 대 때려. 한 대 맞아. 막 욕해. 욕한 다음에 나 갑자기 가서 또 때려. 그래. 그 다음에 계속 때리기 추임새가 별로 없고 정말로 완전 꽐라가 된 사람 보면 서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옷 벗어 던지고 막 이런다. 막 이런다니까. 상의 탈의하고 막 이래. 내가 사는 곳이 지금 관악구인데 이쪽 오시면 그런 구경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천호동인데 천호동 로데오 거리 가면 그런 모습 많이 구경할 수 있어요. 홍상수 감독님 참고하십시오. 물론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제일 좋은 건 종로죠, 종로. 종로 또 뭐 이쪽 아주 아저씨들의 패싸움. 종로는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아저씨들의 주먹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고편을 보는데 제작사가 기대를 많이 건 것 같아. 예고편 잘 만들었어. 그러게 예고편을 잘 만들었어. 이게 애프터 이펙트 써서 글자 막 날아다니는 글자가 확 줌인되고 막 이런 장면들도 넣고. 근데 그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 헐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다니까. 김기덕 영화인데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제작사가 좀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서의 찬사도 많이 그러니까. 텍스트로 집어넣고. 황금 사자가 좋긴 좋아.
그러니까 베니스 상도 걸고 뭐 해가지고 좀 흥행을 시킬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제작사가 뉴잖아. 이건 뉴에서 만든 거야? 또 뉴야. 저번에도 피에타가 뉴였잖아. 이거 배급사가. 배급사가 지금 배급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기덕 필름이 제작사긴 한데, 근데 뭐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메비우스 영화가 김기덕 필름과 배급사 뉴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배급사 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뉴가 어떤 지금 떠오르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대표가 쇼박스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상무인가? 임원까지 갔다가 자기가 나와서 회사를 따로 만든 건데 그때 뭐 허트로커도 여기서 배급했었고 허트로커도 하고 꽤 괜찮은 작품들 많이 배급했는데 이제 제작으로 빵빵 터트리기 시작한 게 실버방의 선물도 있고 원래는 우리나라 영화계 구조가 1위 기업은 절대적으로 CJ가 1위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가 원래 3강 구도로 나눠 먹는 거였는데 뉴가 3년 연속 1위를 했어. 그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뭐 기타 등등 좀 약간 망할 것 같다고 생각된 것도 많이 흥행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7번방의 선물도 그랬고 뉴가 보니까 빈틈을 좀 잘 노리는 것 같더라고. 안 봤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건 난 기대를 진짜 안 해서 나는 실제로 안 봤거든. 재밌어? 볼만해. 재밌어. 볼만해. 근데 그런 영화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신세계 같은 영화도 하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필름과 뉴라는 배급사의 두 번째 만남이라는 것에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어. 자, 그럼 오늘도 저번 방송처럼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점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최영은 어떻게 생각해? 이 내용 결말 어떻게 될까? 김기덕이 엄마를 아니 그게 아니라 김기덕이 엄마를 죽여? 우리 촬영 야 촬영 시작해 너희 말면서 죄송합니다 감독님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데 죽여서 그 감방으로 가게 되는데 뭐였지 그 정당방위로 해서 풀려나게 돼. 그 다음에 이 마치 내가 그러니까 마치 영화 결말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돼서 이제 구도의 길을 걷다가 그 거리에서 그 자신의 엄마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띠의 구조를 지니지 않을까. 이 제목도 마침 또 메비우스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들이 이제 그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의 예상이었고 이거는 그러면 동범 씨는 이 영화의 결말 어떻게 될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서 가족이 다시 파멸돼가는 이야기란 말이야. 중간에 파멸된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가 다시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아들과 봉합을 시킨 다음에 유지되고 있다가 다시 엄마가 돌아오면서 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었던 그 엄마를 아버지가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기 전에 보험금 같은 걸 많이 걸어놔서 아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아들한테 다 넘겨주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뭐 나름 일리가 있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을 두 사람 의견이랑 거의 복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나는 이 영화가 어차피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식에 관한 코드가 있단 말이야.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동범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반 자살을 하고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인생과 비슷하게 다시 흘러간다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 똑같은 죄의식 혹은 똑같은 죄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도록 암시하면서 끝내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항상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는 윤회사상이 포함되어 있거든. 모든 영화가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영화가 윤회사상을 포함하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랬고 뭐 시간이란 영화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결국 우리의 삶은 돌고 돈다. 결국 아버지와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이 인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
메비우스 예고편 보고 우리가 평가해보는 건 요 정도 하면 될까? 요 정도까지 해보고 이제 김기덕 감독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관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인식은 어떠냐면 박응묵 씨께서 충격과 극한의 자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모 씨께서 한국 관객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잘나신 감독, 그리고 신모 씨께서 손님 대할 줄 모르는 맛집 장인 같은 느낌? 그래도 영화계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망소 씨께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하지만 싼 맛은 아닌 홍어 삼합 같은 영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박모 씨께서 보고 나서 기분이 깔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뒷맛이 조금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이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깔끔하지 않고 좀 불쾌한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대중적인 영화의 말로를 보자면 대부분 어떤 시원하거나 통쾌하거나 어떤 끝을 맺거나 아니면 다른 열린 결말을 내더라도 뭔가 희망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보거든. 근데 그렇지.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는 이게 끝났는데도 뭔가 뒷맛이 깔끔하지 않고 계속 입안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느낌이라나 그런 느낌이라서 난 되게 좋았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변 반응이 좋지가 않을까?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리고 가지 않나.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위험하긴 해. 일반 대중 관객들이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를 멀리하는 것도 나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게, 계속 절망적인 거, 계속 잔인한 거, 계속 음습한 것들만 다루면은 이 사람 자체가 위압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영화에 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면 악을 위한 악을 표현하는, 악을 표현하고 싶어서 악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들 인식에는 저 사람은 항상 그런 것만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런 걸 찍고 싶어서 그런 것만 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해피엔딩에 가까운 것도 있고 새드 엔딩에 가까운 것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가 버무려져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항상 원웨이란 말이야. 그런 게 관객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해? 고동범 씨는? 나는 뭐 그림으로 비교하자면은 바스키아나 이런 애, 바스키아가 미술 공부를 했나?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걔는 그런 천재성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영화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기가 좀 그런 게,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영화라는 예술을 찍을 때 보통 필요하게 되는 학력? 이런 거? 학력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사람은 있어도 근데 그 사람은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김기덕이라는 사람은 영화를 해야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화가나 이런 거로 시작을 했다가 다른 걸 하다가 갑자기 시나리오 같은 거를 신문에서 얼핏 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아까 형이 말한 위약적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그게 그런 소재를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거쳐왔던 삶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소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김기덕 감독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약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언급을 드리자면,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농업학교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학력상 인정은 되지 않는 그런 농업학교를 나왔고, 그렇게 학교를 마친 다음에 청계천 구로공단에서 이제 뭐 단추공장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전자공장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학력 미달이기 때문에 현역 입대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 지원해서 부사관으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부사관이야 하사관이야? 부사관이 하사관이 똑같아. 그렇게 복무를 하고 여기서 네, 까투리라 가지고 부사관
하사는 계급이고. 그렇지. 아씨, 나이 아미들 진짜. 그리고 어쨌든 그다음 ROK 만세. 그다음 프랑스. 그렇게 하고 이제 제대 후에 시각장애인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30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실 유학이 말이 좋아서 유학이지 그냥 뭐 빈손으로 간 거지. 프랑스로. 거리에 그냥 화가가 되려고 갔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프랑스로 가서 거리의 화가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거리의 화가로 생계를 유지할 때도 만난 프랑스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하층민들 위주로 많이 보고 관찰을 한 셈이죠. 그렇게 23살까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 양들의 침묵과 폭네프의 연인들에서 감명을 받고 이제 영화 연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평단의 주목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김기덕 감독님이 시간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에 밀려서 상영관을 못 잡게 되자 김기덕 감독님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개봉을 안 하겠다. 폭탄 선언을 하고 잠적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 4년 뒤에 탄생한 그의 작품 이것이 바로 피에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에타로 김기덕 감독님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의 상 황금사자상을 받게 되죠. 뭐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김기덕 영화의 장점 정말 하나만 딱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 나는 뭐라 그럴까? 여성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성적으로 거칠게 일해야지만 결국에는 여성을 통한 구원과 치유를 바라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그 영화 어떤 모든 영화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처녀작인 악어를 봐도 그런 코드가 담겨있지. 볼 때 이 영화를 볼 때 그 시각적인 폭력성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라든가 그 내면에서 상징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치유를 해나가는지에 대해 관점을 달리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난할 만한 요소는 난 없었다고 보거든. 나는 약간 좀 위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성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도구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조금 있긴 있어. 되게 수동적이야. 되게 수동적이고 저기서 왜 상황을 타개하지 않지? 왜 저기서 가만히 있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분명히 처녀작인 악어 때부터 나쁜 남자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여기서 이제 나쁜 남자가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를 하자면 강압적으로 창녀가 된 어느 여자를 통해서 사창가의 삶을 보여준 작품이지.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지.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창녀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지. 그렇지, 그게 정확하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걸 하는 거를 보여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그게 개봉 당시에 아마 여성들한테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걸 논란도 많이 알고 됐었고. 있었는데. 그러면 고동범 씨가 보는 김기덕 영화의 최고 장점.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취향 차이긴 한데 나는 그 불쾌함과 음습함, 소재 자체 그런 거.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김기덕 영화의 최고 장점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영화가 있죠. 그 빈집 같은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집집마다 문에 꽂혀있는 전단지를 통해서 이 집이 어느 정도 비어있는지 예상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김기덕 영화는 남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전단지 같은 사소한 소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활 같은 영화를 봐도 활이라는 소재를 남자의 성기로 절묘하게 묘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김기덕 감독님의 발상의 전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런 점이 나는 김기덕 영화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은 생각보다 굉장히 잔혹한 영화였다고 생각보다? 생각보다가 아니지. 생각보다. 아니 나는 좀 막 뚫고 찍고 이러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 못한 곳을 뚫고 찍더라고. 그래서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 되게 잔인하다, 잔혹하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랑 그런 장면 자체가 되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아름답잖아 영상 자체는 되게. 그래서
되게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노인의 유아 성 착취 뭐 이런 걸로 보여. 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 근데 그게 있어. 약간 집착이 강압적인 느낌은 난 안 나서 그거를 뭐라고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 로리타 컴플렉스 갖고 이제 뭐라고 하지만 그 원작이 된 소설인 로리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정말 어린 소녀랑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만약에 사귀면은 이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냐에 대한 걸 화두를 던진 거잖아. 로리타는 소아 성애자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소아성애로 그걸 봐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랑으로 봐야 되냐. 근데 이게 양 측이 만약에 상호간이라고 하면 이걸 소아성애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한 남자가 여자를 뭐 착취 유린하면은 그거는 소아성애로 봐야지. 근데 취향이냐,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쪽에 있어서의 취향이냐 아니면 둘이 서로를 대하는 그러니까 감정이냐 그게 생기는 부분이 다른 건데. 근데 화는 나는 그렇게 뭐 유아 성 착취 막 이런 느낌으로 나가진 않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좀 종속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지. 권지민 씨가. 아니 근데 나는 어쨌든 간 그 현실감이 너무 좀 생생해서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깜짝 놀라. 아 그런 건 있어. 그게 내가 그러니까 저번 학기 때 내가 수업에서 경찰서를 도는 수업을 했었단 말이야. 취재하는 것 때문에 계속 경찰서를 도는 걸 했는데 이게 발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지구를 맡으면 내가 그 경찰서를 발로 다 돌거든. 근데 돌면서 그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지구가 맡고 있는 파출소. 야 그걸 만약에 우리 최영이 했으면은 다 돌기도 전에 어디 잡혀 있을 텐데. 왜?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 생각을 해봐. 아니면 빨간 줄 안 갔어. 나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왜 이래?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최영은 바른 사람이고 또 계속해봐. 그러니까 그 파출소 도는 걸 내가 하는데 파출소에 맡은 지역구가 내가 수원 돌고 있었는데 그쪽이 조선족 거주 지역이랑 사창가가 있는 쪽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창가를 내가 가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지나간 건 아닌데 그 근처로 내가 아예 걸어서 가본 적은 내가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가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하는 그 여종어 어쨌든 그 몸 파는 일을 하는 그 여자가 앞에 이렇게 전시돼 있잖아. 사모님이라 하지 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나 이렇게 막 부르면서 막 오빠 쉬었다가 막 이거를 하는 거를 내가 실제로 그때 딱 듣는데 막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 그때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말로나 미디어나 이런 거로만 내가 봤지 이걸 실제로 본 건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그냥 영화나 막 TV나 이런 데서 그냥 소재로 쓰인달까? 그러면은 그게 현실감에 내가 다가오는 거랑 미디어로 그냥 비춰진 그냥 어떤 이야기의 소재로 그냥 전락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이전까진 그 소재로서 내가 그냥 소비를 해오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그 큰 느낌이 있었는데 김기덕 영화는 그냥 보면은 근데 이거는 소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도구로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녀가 있으면은 이 창녀가 된 사람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창녀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재로 쓴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겁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야기화해서 우리들이 소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덕은 그 지점을 아예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정말 리얼하게. 리얼이 아니라 진짜 현실인 것 같아. 그 영화를 보면 김기덕 영화는. 가공의 이야기이긴 한데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우리가 보면 너무 아프잖아. 고동범 씨가 지금 지적해준 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창가의 모습이 나오면 그게 어떤 극적 코드를 위해서 그냥 등장을 한단 말이야. 어떤 장치같이 이제 뭐 비극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그 사창가가 정말 우리의 치부 그런 걸 파고들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저게 정말 미디어에만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김기덕 걸 보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 그래서 나는 이게 불쾌하게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강간당하는 거나 이런 장면들이 김기덕 영화에 많은데 이제 이걸 이제 까지 페미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보면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배경은 되게 익숙해 나한테는. 나쁜 남자에 나왔던 사창가의 배경도 좀 익숙하거든. 그렇게 큰 컬처 쇼크는 거기가 내 고향이잖아. 포항. 어디가? 나쁜 남자 사창가가 포항이야. 거기 보면 그 우리 포항 시내라고 우리는 번화가를 포항 시내라고. 예. 근데 그 시내
옆에 구석진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 사창가가 나와. 아, 거기가 실제 현장인 거야? 응. 거기서 우리 사이에선 거기가 금단의 땅으로 이제 통하는 곳이었지. 과연 금단.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있었어. 지금은 텍사스. 단속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 뭐야 텍사스? 그 미아리. 거기 미아리인가? 천호동 쪽에 있어. 현대백화점 뒤편으로. 그리고 그런 거 내가 되게 좀 어렸을 때 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네가 한 것처럼 오빠 들어와 이런 것처럼 창문을 열고 가는데 뭐 이렇게 던져줘. 바나나 귤인가 뭐 던져줘. 오빠 먹고 가 들어와 이런단 말이야. 그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거든. 그때? 가니까 바나나 말고 딴 게 있지. 안 갔어. 안 갔다고. 알겠어. 예. 이거 범죄야. 너. 그러니까 저희는 바른 사람이 지금 가면 범죄야 범죄. 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는 건 지금 실질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까? 성매매 합법화가 옳다.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옳다.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안 가겠지만 나는 하면 합법화 시키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 네덜란드 같은 데도 그게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당국에서 검사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도 되고 음성화돼서 양지로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게 게 한 달인가 뭐 몇 주인가 한 번씩 꼭 그 검사를 받아야 받고. 된다고 그게 의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치료도 받고 그 사람들도 지금 돈을 받는 게 음성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성화가 되면은 시장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되는 거나 국가 내에서는 장점은 세금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뭐 그게 주목적이라고 하기보다 근데 그러니까 성매매까지 뭐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권이 너무 지금 음지화돼 있을 때는 너무 처참하게 밟힌다는 거지. 그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되게 건드리기 너무 애매한 문제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음성적으로 양성화가 되면은 좀 더 뭔가 판타지스러운 게 생긴단 말이죠. 아니 갑자기 얘기가 왜 그쪽으로 세? 근데 이 음성적으로 들렸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올 수가 있지. 그렇지.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거의 그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만들려고 거기에 일하는 젊은 여성들도 생겼어. 그런 것도 있어. 굳이 그게 강제적으로 어떤 노동력 착취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에 너무 애매해졌어. 시점 자체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게 나는 합법이 옳다, 불법이 옳다는 나도 이건 민감한 문제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법을 규정했는지를 나는 좀 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법을 보면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규제가 많단 말이야. 이게 지금 너희가 지금 문제야. 그러면 너희 하지 마. 이런 식의 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왜 이거에 빠져 있는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들여다보고 고민해보고 만든 법인지 나는 묻고 싶다 이거야. 내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김기덕이 다룬 소재는 어떻게 생각해? 원조 교재. 뭐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창녀와 포주가 집창촌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피아타 같은 경우는 공장 노동자 사책 뭐 이런 거를 다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나는 어떤 김기덕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사명의식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 아까도 우리가 말하면서 계속 뉘앙스로 풍겼지만 아무도 다루지 않는 소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지 않나. 내가 인터넷을 하다가 뭘 본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떤 건데? 어떤 중학생이 지식인에다가 고민 상담을 올렸어. 뭘 올렸냐면 내가 맨날 야동을 본다 이거야. 근데 난 정말로 안 보고 싶다. 내가 지금 야동에 빠져가지고 거의 하루 24시간을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글을 올렸어. 나는 그 글을 봤을 때 되게 이 아이가 정말 너무 가엾고 좀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주시고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24시간 발기에 있는 거야? 24 뭐 하자 24시간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발기에 있기에는 한참 건강할 돼지도 때 아니고 돼지 발기 시간은 어디서 봤는데 뭐 50몇 시간이라 그러던데 근데 인간도 발전기가 있잖아. 발전기라고 하기는 좀 봄이 그렇지. 시작할 때 여름이 시작할 때 그건 다른 생체적인 리듬의 주기가 아니야. 인간이 다른 동물이랑 다른 게 언제나 발전기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발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 봄이 시작할 때 네. 한참 봄일 때, 봄이 끝나갈 때, 여름이 시작할 때, 한참 여름일 때, 가을이 시작할 때. 24시간 발전. 더군다나 중학생이야. 얼마나 이게 피가 끓을 때겠어. 근데 근데 그 글 밑에 답변이 올라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쓴 글 같아. 근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아들이라고 이제 호칭을 정했더라고. 진짜 친아들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싶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 그래서 아들아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가 이제 초점인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나쁜 것을 하고 있고. 그거 아니야? 회개하라. 그래, 그래, 막, 뭐 하나님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3장 뭐 몇 절 나온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너가 지금 그걸 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걸 막 써놨더라고. 정말 간단하지 않아,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답이 병신 같은데? 그게 무슨 해결이야, 그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의 의식을 애가 가졌다는 건데. 그래. 그거에 대한, 물론 답을 내려주시는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상담을 누가 해왔어. 그럼 이 아이가 상담을 해왔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아, 지금 되게 힘들겠구나. 얘기하고, 그 야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뭐, 운동을 해보거나, 이러면서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연애를 해본다거나. 다른 종류의 야동을. 어쨌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해결책을. 아니. 좀 더 하드코어. 동물적으로? 아니, 다른 종류의 야동이라 해서. 동물의 세계 뭐, 그런 거? 얘야, 인간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단다. 코뿔소와. 내가 봤을 때 다 잘릴 것 같아, 형 편집할 때. 코뿔소. 그러니까, 신음을 합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왜 야동을 보느냐 얘가. 뭐가 문제고 왜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가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것만 주입을 하면 이 아이는 계속 죄의식만 깊어지고 더 음습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창가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외면하기만 하면 계속 점점 더 음습한 곳으로 빠지기만 한다고. 나는 이런 맥락에서 김기덕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좋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단순히 외면하면서 나쁘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하지 이거지. 마라, 새끼야. 하지 마라, 새끼야. 그런 점에서 김기덕 영화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고범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해? 뭐 김기덕 감독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너무 현실에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리얼하게 다가오고 우리한테 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상투적이어서 말하기 그렇긴 한데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내 촌스러워. 그러니까 나도 말하면서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있어. 헐.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뭐 원조 교재나 창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 근데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상투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 나 자신한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김기덕의 성취 부분인 것 같아.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줄 때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그 현실에 있는 것만 들고 왔는데도 이렇게 어둡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소재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자, 그러면 김기덕 감독님의 신작 메비우스에 관한 예고편 리뷰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다시 우리가 엘리시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닐 블룸캠프 감독의 엘리시움, 저번에 예고를 봤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엘리시움을 보시지 않은 청취자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시움을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2부를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명 다
자, 우리 세 명 다 엘리시움을 보고 왔는데 2배 되는 별. 네. 2배 되는 별, 온라인, 올 IP에서. 협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다 재밌게 보셨나요? 엘리시움? 네, 재밌게 봤어요. 나는 재밌게 봤는데, 몰입감도 좋았고, 깔끔한 결말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야, 형이 이걸 재밌게 본 거는 형 예상한 게 맞아서야. 100%. 일단 그 얘기는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형은 그러면 평타치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 예상대로. 평타치 이상일 거라 이상. 생각했는데 형은 딱 평타치 이상으로 봤다. 그리고 동범 씨는 나는 난 기대치 아래였는데 평타치 아래였지. 그거보다 더 아래 갔어. 이 영화는. 아, 그래? 실망을 했다. 그렇게 보면 대실망. 어쨌든 동범 씨도 평타치 아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맞은 거지. 그지? 나 같은 경우에도 평타치 아래로 예상을 했는데 나도 평타치 아래였어, 아쉽게도. 난 약간 아래라 그랬는데 정말로 약간 아래였어, 나는. 아, 약간 아래 정도야? 약간 아래였어. 그러면은 나는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고 하는 최영의 얘기가 제일 궁금하거든. 왜 내 얘기가 제일 궁금하지? 재미없게 봤다는 너희의 얘기가 난 더 궁금한데. 그러면 그래? 동범 씨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떤 게 그렇게 별로였나? 왜 평타치 아래였나? 내가 이걸 한 줄로 썼던 게 헐리우드에 중독된 디스트릭트 9의 이미지들 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플롯이 너무 뭐랄까 변주됐다기보다 너무 반복된 이야기들이 많달까? 소꿉친구 얘기, 그러니까 뻔하게 많이 쓰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구성 요소가 노리는 지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진달까? 내가 여기서 널 슬프게 해주겠어, 막 이런 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어. 장치를 위한 장치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런 게 보였다. 꼭 돌아올게 그렇게 말한 사람 꼭 죽는 거.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죽지 않아. 이건 어떤 대전쟁이나 액션 영화의 대사의 클리셰로 나오는 부분인데 꼭 살아서 돌아올게,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알았어, 꼭 살아서 너한테 다시 갈게 하면서 죽어. 그리고 왜 어렸을 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왜 수녀님이나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왜 얘기를 할까? 신적인 존재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 클리셰야. 그런 부분들이 좀 클리셰 같았다. 여기서 클리셰라는 거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진부한 장치나 소재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클리셰의 향연. 우리 형제였어. 알고 보니까 남매고 막 그런 것들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통 쓰는 그런 거가 클리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보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건데.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냥 복제 같아. 진짜. 그리고 그 사상도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윌리엄 피츠너도. 걔가 쿠데타를 할 수 있어. 맞아. 걔가 설계 다 했고, 걔가 지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걔가 최고인데, 걔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걔가 모든 키야, 키. 모든 걸 다 돼. 걔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근데 뭐 가능성이 있는데 장관이라고 주디 포스터가 나와서 갑생세 하는데 갑행세를 할 수가 없어. 거의 이건희 수준이야. 우리나라의 초법적인 존재야. 이거 상당한 구멍인데 이거. 근데도 걔가 막 주디 포스터 깨갱거리고. 나는 나 같은 경우에도 평타치 아래라고 했는데 동범 씨랑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약간 평타치 아래였거든. 어떤 지점이냐면 나는 이걸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의 목적과 해결 구도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난 평타치 아래였거든. 주인공의 목적이 엘리시움에서는 뭐지? 이 엘리시움이란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실 후반부에 갈 때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내가 살까 말까 이거란 말이야. 그지. 사실 이 영화에 영웅적 코드가 담겨있긴 하지만 담겨있다고 말만 하지 후반부로 갈 때까지 이 주인공 맥스의 영웅적인 면모가 보여지지가 않아. 얘가 막 지구에 있는 남아있는 그 뭐냐 엘리시움 시민들 이외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코드가 전혀 안 나오거든. 그지. 심지어 보면은 그 소꿉 친구였던 그 여자 친구 있잖아. 여자 친구의 딸을 살리려는 목적도 얘는 없었어. 심지어 맞아, 없었어. 심지어 그 우주선을 타고 엘리시움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에 우연히 같이 가게 된 거야. 그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왜 결과적으로 이 딸애를 살리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해 그게. 맷 데이먼 여기서 나왔던 맥스가
이 소꿉친구 여자친구의 딸을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로 데리고 엘리시움을 향해 떠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같이 우주선에 타서 같이 가는 거야. 처음에 납치된 거잖아. 그래, 납치돼서 같이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타기 전에 이미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맥스라는 이 인물 자체는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끝까지 없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소꿉친구였던 연인의 딸을 구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아예 없었던 애야. 근데 갑자기 해결 구도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두 살리느니라 이러면서 갑자기 영웅적으로 끝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처음에 빼내려고 그러잖아 데이터를. 데이터를 빼내면은 죽는다고, 숙주가 죽는다고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을 거면 다른 애들 살리자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했겠지. 근데 그게 장치로는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전까지 정서를 끌어줘야 돼. 이 인물이 구원을 하겠다. 내가 죽는 대신 너희가 다 살아라라는 게 이 인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마인드로서 계속 점점 증폭되는. 그러니까 맥스란 인물이 내적 갈등이 필요했어. 전 세계인을 구원을 할 건지, 그러니까 내 희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 건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필요한데 그게 한 장면도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막판에 나오니까 초반 중반에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되긴 하는데 만약 내가 살지 못한다면 너희라도 살아야지 라는 게 내적 갈등의 형태로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정서 운용이 하나도 없이 마지막 가서 갑자기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주인공의 목적과 해결 구도 사이의 괴리로 봤다 이거지.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시드필드 책 중에 이제 시나리오 구성법이었나?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책이 있잖아. 그 책을 봐도 나오는데 캐릭터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 그냥 모든 영화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 영화는 정말로 그 주인공의 목적성이 중요한 영화란 말이야. 근데 해결 구도에서 전혀 다른 데로 새버리니까 조금 거기서 의아한 거지. 난 그것만큼은 이 영화가 피해갈 수 없는 허점이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주인공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뭐냐면은 난 살아야 돼.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돼. 이런 목적으로 끝까지 달려서 그게 해결 구도의 주 핵심으로 나오면 어떤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어. 반대로 초반부터 나는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인물이어서 마지막에 해결 구도에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치닫는다면 매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결말을 맺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맥스라는 인물에 대한 정체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영화관을 나오면서 뭐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평타치 아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맥스랑 프레이랑 소꿉친구일 때 막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오가 이제 맥스만, M이 맥스지. 그 문자로 딱 그려놓은 다음에 뭔가 문자가 있어. 우리 포레버 하면서 막 그려놓은 거 있어. 그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맥스가 죽은 다음에 그 여자애 가서 그걸 보는데 몸에 그거 새겨놓은 거 보면서 막 회한에 젖는 장면 나오잖아. 나 미치겠더라고. 와, 이거 내 여자친구가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가 아니라 맥스가 부상당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때 봤나? 배를 까면서 배에 새겨져 있던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때 봤나? 그때. 어쨌든 그거 보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때 내 여자친구가 두 손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오글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설정 구멍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맞아. 좀 해결을 못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설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다 깔아놓고 엄청 센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네가 막 뭐랄까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짜증났던 거는 샬토 코플라가 가잖아. 샬토 코폴라는 누구야? 코폴라가 아니라 샬토 뭐지? 샬토 코플리가 그 자기 부하들 데리고 거기 가서 재생된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 드로이드들 안 나와. 그러니까 제압이 하나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맞아. 진짜 뭐지? 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얘네가 그냥 정치인들 있는 폭탄 던져가지고 정치 다 족가 하면서 그냥 막 던지자.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그냥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니까 정치인들이 막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나 막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멸을 느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너무 유치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 박수 칠 게 하나 있어. 뭐? 예. 채영이 결말을 맞췄다는 거야. I'm winner. 내가 위너, 너희는 루저. 패배. I'm 승자. 예. 채영이 뭐라고 했었지? 깔끔하게 죽어야 된다.
맥스는 깔끔하게 죽어야 된다. 맥스가 내가 살 것인가, 쟤네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 대립을 놓고 신화적인 영웅의 루트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식으로 깔끔하게 죽고 결말이 나야 된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딱 그대로 결말이 나왔죠.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것도 사실 참신하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동건 씨가 했었고. 근데 나도 이 영화가 평타치 아래지만 마냥 안 좋았던 건 아닌 게 뭐냐면은 디테일은 좀 살아있다는 얘기야. 디테일에 관해서는 참 얘기할 거 되게 많죠. 난 꼭 찝어주고 싶은 게 샬토 코플리가 맷 데이먼 측에서 이제 공격을 하러 올 때 레이더망에 잡혔을 때 그런 식으로 무전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 바퀴 달린 차가 오고 있다. 근데 이 대사 하나만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야. 지금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시대상은 날아다니는 차, 뭐 바퀴 달린 차, 뭐 이상한 비행기 막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2150 몇 년? 바퀴 달린 차는 차 종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만든 영화 같으면 그냥 차라고 묘사할 수도 있는 거를 바퀴 달린 차라고 묘사하는 걸 통해서 이 시대상을 좀 더 뚜렷하게 주는 거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의 디테일은 이 영화는 SF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하나 가지고 있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여기서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려면 뭐 하나를 내줘야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여기에 잘 녹아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몸에 기계를 부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어떤 고통이 따라. 이거 붙이면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요런 것도 약간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데이터를 빼내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도 기계 오류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옮기면서 이 사람 몸에 손상을 입게 돼서 생명에 치명타를 입는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이 성립이 되고, 이런 좀 디테일한 코드들이 좀 좋았던 것. 다른 막 허무맹랑한 SF 영화를 보면 그냥 막 어디서 되게 빤딱한 어떤 기계가 나와서 몸에 그냥 부착해서 막 날아다녀. 거기에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없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마다 대가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디테일이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 내가 가장 장점으로 꼽자면은 아무래도 디스트릭트 9 때부터 계속 돼왔던 소품 디테일. 프로덕션 디자인의 그 재미난 점들인데, 샬토 코플리가 타는 스페이스 셔틀에는 남아공 국기가 부착돼 있어. 잘 보면은 샬토 코플리가 타고 문이 닫히는데 그게 출발하기 전에 측면에 보이는 남아공 국기가 조그맣게 보여. 그 되게 재밌는 점이었어, 그게. 아직 그 연속성에 있구나라는 그런 장면을 느끼게 해주고, 또 이 사장 역할로 나왔던 그 공장의 사장 역할이 탔던 셔틀 있잖아. 그 셔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뒷부분을 조명을 해주는데, 뒷부분에 그 이니셜이 있지. E가 거꾸로 돼 있고 B라고 돼 있어. 이 겹쳐있는 이니셜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지금 존재하는 자동차 브랜드 부가티의 엠블럼이야. 아, 그래? 그 색깔도 블랙과 레드로 돼 있잖아. 그게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모델의 대표적인 색깔인데, 그 색깔을 같이 차용을 하고 그 엠블럼을 박은 것 자체가 이미 현실성이 어느 정도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엠블럼을 보고 확 한눈에 알아봤을 거야. 부가티 거라는 거. 사장이 부가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재밌는 게 최고 속도가 400km가 넘어. 지금 부가티 베이론 모델이 우주 돌파할 수 있겠네. 최고 기록이 400km가 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슈퍼카 머신인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흔히들 아는 그런 차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2010년 우리의 건희 형님께서 이 모델을 샀다는 거. 축하드려요. 건희 형님 공도에서 사고 다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 에버랜드 옆에 있잖아. 그 서킷 하나 있잖아. 에버랜드 옆에. 거기서 페라리랑 막 다 건희 형님 타고 다니시더라고. 나도 봤어, 나도. 막아놓고. 나도 본 것 같아. 지금까지 자동차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인 얘기로
SF에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렉서스 그리고 뭐 저 PPL이 키아누 많구나. 리브스가 나왔던 이 뭐였지 이거? 매트릭스? 매트릭스에서는 캐딜락의 CTS 모델이 그때 선을 보였었던 것 같고 참고로 본 시리즈에서는 현대차가 나왔다는 거. 아이로봇에선 아우디. 아 맞아, 난 그거 봤어. 근데 아우디 너무 똑같이 생겼던데. 아우디의 컨셉카 개념의 모델이었는데 이게 다시 생산하게 되면서 R8이라는 모델로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지. 근데 거기에서 바퀴만 뺀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손 봐서 공공도로에 적합하게끔 만들어놨고. 근데 이게 엘리시움에서 쓰인 건 아마도 브랜드 이미지를 그냥 빌려준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렉서스에서 실제로 컨셉카가 나온 건 아니거든. 그것도 브랜드 이미지를 차용했던 거고 이번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그런 디테일을 또 보니까 최영이 또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영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요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았을까? 나는 이 영화는 너무 많은 걸 넣어서 많이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서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소꿉친구에 대한 정서도 있고 지구도 구원해야 되고 또 뭐 있냐. 야, 지금 고동급씨 자세 좋습니다. 누워가지고 팔을 딱 꿰고 계셨다는 거.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그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도 다 드러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기획적으로 만약에 바꾸라고 그러면 나는 소꿉친구 이런 거 빼버릴 것 같고 차라리 액션이나 이런 쪽을 좀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것 같고 같고. 최영은 어떻게 바꾸고 싶은 부분 없었어? 일단 나는 촬영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그 FPS 게임 같은 장면 나왔잖아. 예전에 그 게이머라는 영화에서 제라드 버틀러가 나온 그 영화에 썼던 그런 촬영 기법 중 같은 건데 촬영은 되게 신선했거든. 그리고 촬영 장면에는 뭐 그대로 가도 난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난 좀 이 수트라고 하잖아. 이거를 하는데 그렇게 아픔이 크게 좀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더 기괴하게 인체를 훼손하는 식으로 만들었으면 낫잖아요. 어차피 18세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약간 바꾸자면 좀 아까도 말했던 SF로서의 덕목을 좀 더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SF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과학적 근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시움이라는 우주정거장의 묘사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 난 그 대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래, 그런 거. 그런 게 좀 더 묘사가 되어 있었어야 했고 뭐 그런 설정은 좋았단 말이야. 그 우주정거장이 어떻게 해서 중력이 형성되는가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다뤘던 그 근거를 활용한 거지. 뭐 파피온 같은 소설에도 나오고 건담에서도 나오는 그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원심력이 일어날 때 그 안쪽에 있는 물체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당겨진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중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에서도 엘리시움이라는 정거장이 그렇게 해서 운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어쨌든 SF 영화를 우리가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기함이거든. 근데 신기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는 허무맹랑한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럴 법한데 있을 법한데 이럴 때 정말로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족시켜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나도 하나 퍼즐 발견했어. 뭐냐면은 그 지구의 그 하류층들이 모습이 나오잖아.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단으로 엘리시움에 침입하려고 떠나는 우주선이 나오는데 크루거가 이거를 명중해서 맞춘단 말이야, 미사일로. 애초에 왜 지구에 있는 요원으로 그 우주선을 공격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그래. 그들을 격추시키는 건 엘리시움에서 한 짓이 아니라고 세간의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발사한 걸로 폭발을 시킬 수도 있지. 그렇게 또 볼 수.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게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많이 넘어오잖아. 거기서 그 일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쌓고 있는 게 현실이야. 근데
분명히 그 크루거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파견되어 있는 어떤 미국의 요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나 상징성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그러니까 미사일을 우주정거장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으로 침입하려고 가는 우주선을 바깥으로 쏘는 게 아니라 바주카포 같은 걸로 쏘는데 우주 국경 수비대,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처럼 우주 국경 수비대가 있었으면 말이 될 텐데 이거를 그냥 좌표를 저기서 불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주카 같은 미사일을 사람이 쏘는 게 불바라면 성층권을 통과해서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 불바라면 엘리슘에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허술한 느낌을. 엘리슘에서 이렇게 해도 돼. 뭐 아까 말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엘리슘에서 쏴도 어차피 다 엘리슘에 오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 엘리슘에서 하는 건데 다. 그런 게 좀 구멍이 아니었나. 물론 의미 같은 거는 최영이 말한 것 같이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약간 구멍도 있긴 있었다. 하지만 난 재밌게 봤다는 거. 그렇지.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순서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예고편을 해야겠지? 다음 방송 예고편으로 할 영화는 한재림 감독 맞지? 한재림 연애의 감독님의? 목적과 우한세계 맞나? 응. 우한세계를 찍은 한재림 감독의 관상. 이 영화 지금 아주 기대를 몰고 있는 영화인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영화를 가지고 예고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는 그렇게 관상 예고편으로 얘기를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메비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김기덕 감독님의 메비우스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릭트 10 기대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것도 이제 곧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만들어주세요 꼭. 엘리시움 내가 빨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짜증나잖아. 오늘 2막 극장전 제 2막 녹음을 해봤는데 어때? 다들 괜찮았어? 응. 오늘 좀 만족스럽게? 저번 방송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병맛을 추구해야. 오늘의 최고 수확은 아무래도 코뿔소였지. 뭐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거 갖다 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